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내용은 기계학습의 기초 개념하고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은 뭐 별게 아니고 학습과 학습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심플한 수학적인 의미로 약간 설명을 해보고요. 기계학습의 종류는 뭐 오버티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도, 비지도, 뭐 이렇게 강화학습 이런 형태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의 기초 개념입니다. 일단 기계학습은 말씀드렸듯이 크게 학습 단계와 실제 뭐 테스트 단계라고도 하고 이제 학습된 다음에 실제 이제 미지의 데이터, 우리가 궁금해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제 어떤 기업이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그 배포하기 전에 이제 그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모델을 선정하고 구현하고 예를 들면 도서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어떤 도서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다가 어떤 특정한 모델 추천 시스템에 사용할 만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학습이 다 끝났으면은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웹에다가 웹 서버에다 올려놓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핸드폰에다가 배포하는 형태로 어플을 배포해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그때 그 사람한테 적절한 책을 추천해주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 제공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때 제공되는 것은 이제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학습이 끝나면 배포되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 추론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먼저 학습 단계를 보시면 학습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하는데 고양이하고 개, 강아지의 사진을 분류하는 이제 분류 응용의 어떤 시스템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학습 모델은 그걸 기계인 거죠. 그게 기계 학습이니까 이게 기계인데 이렇게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요 이제 고양이 그림을 막 얘한테 이제 모델한테 이런 종류의 그림이 들어오면 그림을 고양이란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그림들은 딱 강아지란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학습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학습 단계가 되는 거죠. 학습 단계가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의미는 이걸 이제 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거기서 특징을 추출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컴퓨터 내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수치로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치들을 가져다가 그런 좌표 공간에다가 찍어보면은 강아지 그림들은 자기들끼리 비슷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자기들 편차는 있지만 자기들끼리 비슷한 이렇게 군집을 이루게 되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죠. 아예 그냥 뭐 고양이하고 개하고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기계학습이 좋아도 뭐 할 수 없는데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전제는 툴은 이제 구별 가능하다. 그런 구별 가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큰 가정인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사람이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특징들을 가져다가 이런 공간, 좌표 공간에다가 뿌려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은 뭐냐 그러면 학습을 시키는 대상이 되는 모델은 결국 이 선분이에요. 이 선. 여기서 말하는 이걸 뭐 하이퍼플레인, 또 우리나라 말로는 결정 초평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 이제 선형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실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이제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도 있죠. 비선형인 경우도 있죠. 이런 거 다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함수로. 근데 모델은 사실 함수인 거예요. 어찌 보면. 어쨌든 요 둘을 나누는 이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해하시는 게, 즉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모델은 이런 함수이고, 네, 마우스를 쓰려고 그러니까 모델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어떤 함수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학습 뭐냐 그러면 요 둘을 나눌 수 있도록 적정한 함수를 찾는 거예요. 함수를. 요 둘을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적절한 게 아니죠. 왜냐면 요 강아지 무리하고 이 고양이 무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고양이 그림도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좋은 함수가 아니죠. 학습이 덜 된 거예요. 만약 학습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상태가 이렇다면 학습이 잘 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잘 학습을 시키면, 저번에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웨이트. 사실 이 함수라고 하는 게 뭐 ax 플러스 뭐 b x1 x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때 요게 이제 여기서 a, b로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w1 뭐 w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요 값을 조절하게 되면 요 함수가 기울기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되죠. 요 w 값에 따라서 이게 x1이고 이게 x2다 그러면 두 개의 특징을 갖는 거라 그러면 요 w에 따라서 함수가 여러 형태로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값을 잘 조절하면 요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보죠. 뒤에 이제 선형 회계에서 이제 할 건데 여기서 미리 해버리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학습의 모델을 학습한다는 의미는 이런 함수를 찾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하이퍼플레인이라 한다. 결정 초평면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2차원이니까 선분이지만 3차원 공간이면 평면으로 나타나고 4차원이면 3차원 입체 구조로 나타나고, 원래 여기 데이터 특징 공간 차원보다 하나 적은 형태로 이제 결정 초평면이 정해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찾으면 이제 학습이 끝난 거죠. 이 둘을 잘 나누는 이 선분을 찾게 되면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이 학습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추론을 거치죠.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몰라, 이게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렇게 모르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입력으로. 그러면 걔가 아니라 모델이 요 고양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고 추론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걸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양이 방금 그 그림도 특징을 좌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뭐 어떤 여기 위에 있는 점에 해당하겠죠. 본인이 그랬을 때 이제 그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특징 공간으로 표현해봤더니 이 점이더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 이거 있잖아요. 결정적 표명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고양이라고 했고 위쪽에 있는 것을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자기 이 모델 플레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고양이라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추론의 수학적 해석입니다. 별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그 특징 공간에다가 흐트려 놓고 그 둘을 잘 분할할 수 있는 이 선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그게 어떤 모델이든 간에 찾는 게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선분이 찾아졌으면 다음에 이제 실제 서비스 추론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대상을 마찬가지로 특징을 추출해서 좌표 공간에다가 놔놓고 보면은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고양이고 위에 있으면 강아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들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나눈달지 등등 함수가 이제 복잡해지면 훨씬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나눌 수 있죠. 이게 이제 학습과 추론의 수학적 해석입니다. 기계학습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좀 다른 형태의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래프 관련해 가지고 그래프 표현 학습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책에서 다루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지도학습이 뭐냐? 지도학습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습 데이터에 라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학습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학습 데이터에 무엇인지를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고양이 그림들이잖아요. 이 고양이 그림들에 고양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강아지 그림들에 대해서는 강아지라고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요런 그림은 고양이다. 요런 그림은 강아지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도학습이다. 라벨이 있다. 즉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이렇게 하는 이제 지도학습에 속하는 기계학습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 지도학습에 속한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류 문제와 해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는 말했듯이 아까 개와 고양이 그림처럼 분류하는 걸 하고 해계 문제는 추측값을 예측한다 할지 온도를 예측한다 할지 기후변화 그다음에 또 몸무게를 예측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개별적인 값들을 예측할 때 이제 하는 거죠. 둘이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계학습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접 이웃 모델, 로지스틱 회기, 여기 회기라고 붙어 있지만 로지스틱에는 이제 분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수업 시간 저희들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분류 문제예요. 아까 약간 딥러닝 직전에 유행을 탔던 소프트 벡터 머신도 있고요. 인공신경망도 분류 문제에 해당하죠. 해계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해볼 선형 해기도 있고 기타 여기 있는 분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사실은 회계 문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회계 문제 선형 해기인데 뒤에 다르겠지만 한번 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데이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주식을 따지면 이게 뭐 거래량이다 라고 하고, 이게 주가다 그러면 거래량과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봤더니 뭐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가 높다니 말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뭐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하나 이제 얻어내는 게 선형회계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 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따르는 거리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선분을 뭐 무수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데이터 점으로부터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아마 이 선이 가장 이제 거리 합이 작아지는 그런 선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지면은 이걸로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특정하게 뭐 0.7이었다. 그때 얼마일 것이냐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3분에다가 이 3분 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2.7 뭐 이렇게가 이제 얻고자 하는 값인 거죠. 아까 뭐 거래량이 0.7이었을 때 주식값이 2.7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회계 모델인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일단 데이터가 다 라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의 X축에 있는 X변수 값에 따라서 Y값들이 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인 거잖아요. 회계도. 아까 앞에 이제 제가 분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라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X, Y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X 값만 주어졌을 때 Y 값을 추측하는 게 회계이거든요. 어쨌든 큰 특징은 라벨이 정답이 주어져 있을 때 하는 모델이 지도학습 모델이다. 응용사례는 방금 했던 주가 예측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음성인식도 있죠. 특정한 음성, 사람을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지문처럼 지문도 이제 그런 분류 문제에 당할 수 있으니까 지도학습의 한 사례가 되죠. 그다음에 음성인식 중에 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뭐 가나다, 다라마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음성인식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라고 하는 발음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발음해보라고 하고 그 음성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성은 다 가다. 또 이런 형태의 발성들은 나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라벨링을 해놓고 그놈을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이런 형태가 가라고 하는 거란다. 이런 형태의 음성은 나라고 하는 거란다. 라고 학습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발성을 하게 되면 기계가 이건 가고 이건 나고 이건 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영화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도 그러한 지도학습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책들을, 어떤 영화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하고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사람, 성향의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그 비슷한 유형의 영화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많이 있긴 한데 거기에 정답이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가장 그 성능도 좋고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 플랫폼 회사들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가입해가지고 영화를 막 이제 보게 되면 그게 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캐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온라인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하는 사이트에다가 컴피티션에서 상금도 걸고
자기들 것보다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면 뭐 돈을 주겠다. 뭐 그런 대회도 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들을 하는 거죠. 아무튼 지도학습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엄청 중요한 거다. 비지도학습은 이제 라벨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벨이 없는 경우이죠.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진을 막 찍었다고 해서 거기다 내 거라고 거기다 라벨링 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라벨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비지도 학습 방법인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모델들은 군집화 모델이거나 또는 시각화하거나 차원 축소 등 다른 목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할 때 하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뭐 K-평균, 군집화, K-민스 클러스터링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건 자기조직화지도 그래서 셀프 오거나이징 맵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한 일종입니다. 인공신경망인데 이제 비지도 학습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 그 데이터를 특정 공간에 이렇게 뿌려보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군집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론 라벨은 안 돼 있지만 얘들끼리 이제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군집을 이렇게 묶어보면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뒤에 바로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군집화 모델이고, 뭐 시각화나 차원 축소를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겐밸류를 이용해가지고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들만 이제 수련해. 여기는 다 지금 2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높은 차원에 뭐 100차원, 200차원, 1000차원 막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은 상당히 보면 많은 그 중에 보면은 쓸모없는 차원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분 분석인데, 중요한 차원들만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뭐 우리가 시각할 수 있는 것은 3차원까지잖아요. 2차원 평면에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3차원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2차원, 3차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개, 3개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소만 특징 요소만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좀 해보면은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도 차원 축소에 사용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딥러닝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임베딩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차원 축소하는데 오토인코더나 주성분 분석 같은 것을 사용한다. 오토인코더는 뉴럴 네트워크처럼 생겼어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일종입니다. 생긴 게 아니라 차원 축소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응용 사례는 이렇습니다. 천체 물리학이니 천문학에서 이제 은하에도 뭐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비슷한 은하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은하에가 뭐 라벨링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놓으면 이게 이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뭐 은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가 이제 이상징후 탐지 같은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때 그걸 추출해가지고 특정 공간에다 이렇게 뿌려보면은 정상적인 것들은 비슷하게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정상적인 트래픽들을. 근데 가끔 툭툭 튀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애들. 그럼 얘들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좀 의심스럽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는 어떤 라벨도 없고 그냥 특징이 그 좌표상에서 위치만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얘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라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다, 뭐 고양이다라고 하는 그냥 그 데이터 자체가 갖는 속성이 어떤 상대적인 거리를 가지고
집단에서 뭉쳐 있고 얘들은 좀 벗어나 있으니까 되게 트래픽들이 다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이상주보다 더 많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 의료 영상 분야에서는 이렇게 CT, MRI에서 셀프 오거나이징 맵을 아까 자기조직화 맵을 사용하는 경우인가 본데 그 안에 있는 요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을 한번 클러스터링 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마도 암덩어리 아닌가. 그 조직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거든요. 그럼 그림 내에서 그 영역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객체 인식을 이제 쓸 때도 사용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도 있고 막 안에 여러 뭐 물건도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객체를 이제 디텍션 해낼 때 찾을 때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그림 내에서도 걔들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되게 이렇게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써가지고 특정한 객체를 이렇게 추출해나 디텍션 해내거나 이상징을 탐지해나거나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추려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데는 라벨이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들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실습은 안 하고 뒤에 이제 설명도 하지 않을 건데 요즘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딥러닝과 연결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강학습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있고 얘는 아까 지도학습이나 특히 지도학습처럼 뭐 라벨링 있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환경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합니다.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인지한 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태가 변경이 되죠. 나쁜 행동을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자기한테 보상이 좋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러한 동일한 환경이 자기한테 도달하게 되면 그때 자기한테 보상이 컸던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 게 강화 학습입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학에서 나오는 건지 심리학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형태의 학습 교육 방법을 쓰는 잘하는 것은 막 보상해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가하는 그런 형태를 학습 방법으로 반영한 거죠. 응용사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이세돌이한테 한 번 지고 지금까지 이제 다시는 인간이 이겨볼 수 없도록 된 이제 바둑 신이죠. 그때 사용 이제 강화학습하고 딥러닝을 둘이 이제 합쳐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DRL이라고 하는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거죠. 그때 쓰였던 이제 그 회사 딥마인드가 있죠.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지금 뭐 이런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 절감, 상당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뜨겁기 때문에 이거 식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죠. 우리 전산센터 24시간 냉방기를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데는 아니고 기계가 있는 데만 그러기도 합니다. 로봇 제어랄지 이런데 이제 주로 로봇 제어 분야에 이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얘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서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가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의사결정 구조를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하게 돼서 이제 강화학습 플러스 딥러닝 이렇게 해서 이제 심층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